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워크북 챕터 17의 기업 구조개편 거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구조개편 거래는요, 우리가 지금 학습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전체 5가지 부분, 크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내용을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는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두 번째, 세 번째는 회사가 이제 분할하는 경우, 네 번째 현물 출자, 그리고 다섯 번째 법인의 해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합병이나 분할 같은 경우는 기업의 구조조정 거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어떤 기술 같은 게 많이 부족해요. 근데 다른 회사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가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 거래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회사의 합병입니다. 또는 회사가 규모가 너무나 커지게 된다면 좀 쪼갤 필요가 있겠죠. 분할할 수도 있어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분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를 통해서 회사가 새로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정 안 되면 회사를 문 닫고 새로 또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해산이라고 하는 것도 기업 구조 개편 거래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이제 기업 구조 개편 거래를 행할 때 세무상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번 챕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히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우리가 이 챕터에서 정리할 주제를 지금 5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합병,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현물 출자, 법인 해산. 일단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 분할이 둘로 쪼개지는데 이 두 가지 분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구조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1번, 2번 두 가지 합병하고 인적 분할이 세무상 이제 처리하는 구조가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물적 분할, 그 다음 4번에 현물 출자 요 두 가지가 또 구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 해산, 문 닫는 거 있죠. 그래서 주제는 5가지 주제를 내용을 정리할 건데 구조는요. 합병하고 인적 분할이 똑같은 구조, 그 다음에 물적 분할하고 현물자가 또 똑같은 구조, 그 다음 해산이 이제 별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합병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법인의 해산 부분. 그러니까 수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합병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합병의 내용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는 합병 얘기만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합병의 의의와 유형이 나와 있어요. 합병은 아시다시피 2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지는 것, 요거를 이제 합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크게 이제 합병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흡수합병, 그다음 신설합병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합친 다음에 B 회사가 되는 거예요. 즉 B 회사가 A 회사를 흡수해버린 거죠. 이런 경우를 흡수합병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때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회사 이름이에요. A 회사 같은 경우는 합병하고 나서 사라지게 되죠. 합병 당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합병 법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B 회사는 이제 합병하고 나서 살아남는 회사가 되는 거죠. A 회사를 가져오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B 회사를 합병 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신설합병이라고 하는 건 합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A 회사하고 B 회사가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C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A 회사, B 회사는 사라지고 B 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거죠. 이런 걸 신설합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A 회사, B 회사가 피합병 법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C 회사가 합병 법인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용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럼 2번입니다. 합병에 따른 세무상 과제라고 돼 있죠. 이제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합병을 통해 가지고 어떤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것, 그게 이제 세무상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합병 주체를 좀 보시면은요, 없어진 회사 피합병 법인이 있고, 그다음 신설되는 회사 합병 법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논의 편의상 우리 세무상은요, 흡수합병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을 흡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합병 부분의 주인들, 주주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요, 합병 법인에 이전해요. 자산 부채를 넘기고요. 대신 합병 법인은 저 회사를 사오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양도가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어요. 돈을 준다면 합병 교부금을 주게 되는 거고요. 주식을 주게 된다면 합병 교부 주식이라고 하는 걸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주식 같은 걸 주고 저 회사를 사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합병분의 주주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는 피합병분의 주주였어요. 피합병분의 주식을 돈 주고 사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피합병분의 주식은 합병함으로써 없어져요. 이 회사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 주식은 사라지는 거고 대신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한테 회사를 사오면서 돈을 줬죠. 또는 주식을 줬죠.
그 동가 주식을 주주한테 결국은 주게 돼요. 주주가 합병 대가를 수령이 됩니다. 그럼 세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기본 사례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갑법인은 10기 때 을법인을 흡수합병했고요.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법인이 을법인 흡수합병했으니까 갑법인이 합병법인, 을법인이 이제 피합병법인이 되는 겁니다. 합병 직전에 을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이런 재무상태표를 가진 회사였어요. 일단 자산이 합계로 10,000원 정도 있었고 부채가 4,000원 있었어요. 그럼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6,000원이 되겠죠. 자본금, 주발초, 이익여금 합계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에서 부채 빼가지고 6,000원짜리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잠깐 분석을 좀 할게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6,000원짜리 지금 회사가 되는 겁니다. 2번 합병 직전 을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던 자산이 3개 있었죠. 유동자산, 건물, 토지 이렇게 해서 장부에는 10,000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시가로 보니까요. 2,000원, 3,000원, 10,000원이에요. 유동자산하고 건물은 장부가랑 시가가 똑같고요. 토지가 지금 장부가랑 시가가 다르죠. 합계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부채 시가는 장부가액과 일치합니다. 부채는 시가로도 4,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자산 시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0원) 자산에서 4,000원 부채 빼고 나면 1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가로는 6,000원짜리 회사지만 실제 값어치로 시가 기준으로 본다면 11,000원짜리 회사라는 거예요. 갑법인은 을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인수해서 IFRS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고요.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한테 합병 대가로 액면가 2,000원, 시가 8,000원의 주식을 줬습니다. 이런 금액을 가진 회사를 사오면서 대가를 준 거예요. 그 합병 대가로 준 게 새로 갑법인 주식을 발행해 줬습니다. 액면가 2,000원. 시가 8,000원에 주식을 발행해 줬어요. 3번째는 좀 이따 보고 4번째로 보시면 을법인의 주주는 A법인뿐이고 A법인은 당초 을법인의 주식을 5,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을 피합병문의 주주는 A라는 주주밖에 없어요. 그 주주는 당초 주식을 5,000원에 취득했었고요. 자, 케이스 요 기본 사례 가지고 앞으로 합병은 모든 얘기를 전부 다 해볼 겁니다. 요 기본 사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세무상 혜택 주는 것들 전부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요 기본 사례 숫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 상황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면 지금 피합병 법인은 을법인, 그다음 합병법인은 갑법인 이렇게 되고요. 주주는 을법인의 주주는 A법인이 지금 있는 거예요. A법인 주주. 회사를 넘겼죠. 이 회사가 순자산가액으로 얼마였냐면 순자산 장부가액은 6,000원짜리 회사였어요. 그 다음 순자산의 시가는요. 11,000원짜리였죠. 이 회사를 갑법인이 지금 사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 주냐면 대가로 갑법인이 주식. 시가로 8,000원짜리 주식을 주고 있죠. 자, 그럼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합병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회사를 그냥 사고 파는 개념, 하나의 자산을 사고 파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피합병분 같은 경우는요. 장부에 6,000원으로 기록하고 있던 회사예요. 이 회사를 8,000원 받고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자산 팔듯이 회사를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 회사는 원래 가격보다 장부 있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만큼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합병 법인 같은 경우는 합병했을 때 회사를 파는 건데 양도하는 건데 그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피합병 법인은 양도선익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양도순이 구해본다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6,000원 장부에 기록하고 있던 회사를 얼마 받고 팔고 있어요? 8,000원 받고 팔고 있는 거예요. 2,000원만큼의 양도손익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합병법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제 이 회사 가치가 11,000원짜리 회사입니다. 장부에는 6,000원 기록하고 있었지만 실제 값어치로 시가로는 11,000원짜리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얼마 주고 사고 있냐면 8,000원 주고 사고 있는 거예요. 11,000원짜리를 8,000원 주고 샀으니까 3,000원만큼 싸게 산 거잖아요. 그럼 3,000원만큼의 이익이 또 발생하는 거죠. 싸게 산 것만큼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이익을 우리 세법에서는 합병 매수차 손익이라고 부르게 돼요. 고급 회계 쪽에서는요, 이제 회계학 쪽에서는 요거를 염가 매수차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이름만 좀 다르지 성격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세법은 합병 매수차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3,000원만큼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주 같은 경우는요, 당초 을법인의 주주였어요. 을법인의 주주가 얼마에 샀다고 했었냐면 5,000원 주고 샀었다라고 했어요. 그 5,000원 주고 샀던 주식이 이제 합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합병 대가로 얼마짜리 받아요? 8,000원의 갑주식을 지금 주주가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5,000원짜리 사라지고 8,000원짜리 받으니까 3,000원만큼의 의제 비단 과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병할 때 합병 이해 당사자들,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법인 단계 두 주체하고요. 그다음 주주 단계, 피합병의 주주 있죠. 얘네들한테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합병할 때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을법인은 회사를 장부가보다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만큼 양도손익 과세 문제. 합병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 값어치보다 싸게 샀으니까 그만큼 합병 매수차익 과세 문제. 주주 같은 경우는 당초 가지고 있던 주식보다 받은 게 더 비싼 거니까 그만큼의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챕터 4에서 공부했었는데요. 타입 1 의제배당하고 타입 2 의제배당 두 가지가 있었죠. 타입 1 의제배당은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의제배당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감자, 해산, 합병, 분할 타입 2 의제배당 말하는 거예요. 소멸들은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주주가 지금 합병대가로 받은 금액이 더 클 때 그 차이 나는 부분, 그거를 이제 의제배당이라고 부르고 타입 2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병할 때 모든 당사자한테 이런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합병이란 구조조정 거래를 통해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하는데 합병이란 큰 의사결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모든 당사자한테 세금 과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 당사자들은 합병을 꼭 해야 될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회사가 살기 위해서 합병하는 건 맞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까지 합병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합병하지 말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게 합병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이 지금 세금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행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과세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법은요, 과세를 이연시켜줘요. 지금 과세할 거를 합병 시점에 세금 내려가면 그렇지 않아도 합병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까지 낸다라면 너무나 큰 문제가, 힘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세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켜 줄게라는 거예요. 주의하실 게 과세 면제는 아니에요. 세금을 안 걷는 건 아닙니다. 걷긴 걷는 건데 지금 힘드니까 합병할 때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점으로 연기시켜 주는 거예요. 과세 시점을. 그런 혜택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과세가 이연되는 거냐면요. 지금 원래 합병 당시에 그대로 과세한다면 피합병 법인한테는 2,000원만큼 양도손익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그다음 합병 법인한테 3,000원만큼 합병 매수차 세액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있어요. 그다음 주주한테는 3,000원만큼 의제비당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 있습니다. 요걸 지금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연시켜 주냐면 지금 너한테 2,000원 과세할 거 피합병 법인 지금 과세 안 할게. 나중에 과세할게 라는 거예요. 근데 피합병 법인 같은 경우는 나중이란 게 없죠. 얘는 지금 합병하고 나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얘한테 과세할 수 있는 건. 나중에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과세 이연이 되는 거냐면 피합병 법인에 대한 과세 이연은 피합병 법인에 과세할 2,000원을요. 이제 피합병 법인 합병으로 사라지니까 합병 법인이 피합병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저 2,000원을 나중에 이제 합병 법인한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이연. 저 2,000원마저도 합병 법인한테.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 전원을 합병 당시에 피합병법인에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합병 이후에 나중에 합병법인한테 총 5,000원만큼 과세하는 거예요. 합병법인한테도 원래는 합병 당시에 3,000원 과세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과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합병법인 같은 경우는 5,000원 얘한테 이제 과세해야 되는데 이 5,000원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이연되는 거예요. 나중 시점으로 과세 이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합병법인한테 과세할 거를 합병법인한테 미뤘고 과세 이연, 또 합병법인한테도 나중으로 합병 이후로 그 과세 시점을 연기시켜 주는 거예요. 주주도 마찬가지예요. 합병 당시에 원래 주주한테 3,000원만큼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 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켜 주는 겁니다. 합병 이후에 추후에 이제 과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세이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상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 그 요건을 갖춘 합병을 적격합병이라고 부르고 요건을 못 갖춘 합병은 비적격합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적격합병일 때 과세를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기본 관점이 뭐냐면요, 비적격합병 같은 경우는 회사를 그냥 시가대로 파는 개념이었어요. 회사를 파는 개념이니까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과세하겠다라는 게 비적격합병인 거고, 적격합병은요 합병을 뭘로 보는 거냐면 기본 관점을 파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부가 그대로 이전한다, 승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가지고 있던 거를 이 회사한테 파는 개념이 아니라 이 회사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와서 합병법인이 옛날하고 똑같은 사업 진행하고 주주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이라고 하는 게 회사를 파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조직 개편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적격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회사를 판 게 아니니까 그 손익들에 대해서 지금 과세하면 안 되겠죠. 나중으로 그 과세 시점을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에 대한 기본 관점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에 합병에 따른 세무상과세 제목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아주 간략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먼저 비적격합병. 얘는 시가대로 회사를 파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적격합병. 얘는 장부가 그대로 회사를 승계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받고 회사를 양도하는 이런 비적격합병 같은 경우는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손익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적격합병이라면 회사를 파는 게 아니라 옛날 회사 그대로 가져다가 동일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 회사 그대로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주주도 그대로예요. 사업도 그대로예요. 다만 회사 이름만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팔린 게 아니지 않냐. 그럼 손익을 인식하지 지금 말자. 나중으로 그 손익을 밀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에 적격합병 요건 있죠. 이 요건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합병이 사업의 계속성과 동일한 사업 계속한다는 거예요. 주주의 동질성, 주주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형식적인 조직 개편에 지나지 않는 적격합병이다. 그럼 합병 시점에 합병으로 하는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익을 합병 시점 이후로 연기시켜 주는 겁니다. 기본 요건은요, 일단 4가지 요건을 엔도로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업 목적성 요건이에요. 사업 목적성 요건은 합병 등기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합병을 하고 있다. 그럼 조세 입힌 목적으로 합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긴 지 좀 오래된 회사들, 1년 이상 된 회사들이 합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좀 맞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1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요건. 이게 이름이 사업 목적성, 사업 목적하고 같아요. 이름이 좀 맞아요.
이름은 사실 1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기간 요건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게 적합한데 삼목적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합병에 대한 과세를 우리가 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 이연을 좀 많이 해주게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삼목적성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목적성 요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원래 삼목적성 요건은요, 요 기간 요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진짜 삼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삼목적.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업종의 회사들이 합병을 한다. 그럼 우리가 못 가진 기술을 저쪽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 합병해 가지고 우리 업종, 우리 사업에서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합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업 목적 요건은 업종이 같아야 된다. 그런 요건이 원래 들어가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사업 목적 요건에 업종도 같아야 될 것, 이런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종 같은 회사끼리 합병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업종이 다른 경우 합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적격합병 특례를 절대 받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업종이 다른 경우도 적격합병 특례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요, 그 업종 요건은 빼버린 거예요. 업종 요건 빼버리고 그냥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들 간에 합병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 합병하는 거, 그거는 조세필 목적으로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1년 이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분의 연속성이에요. 지분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주주를 동일하게 계속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을법인의 주주가 있었다. 그 주주를 지금도 주주로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안 바뀐 거잖아요. 주인이 안 바뀌었다라는 건 회사가 바뀌었다, 회사가 팔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격합병이 되기 위해선 주주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주주를 그대로 지금도 합병 이후에도 주주로 모셔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합병 대가로 줄 때 돈으로 주면 안 되겠죠. 돈으로 주면은 이 회사는 돈 받고 회사를 판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합병 이후에도 얘가 주주가 돼야 돼. 피합병률 주주는 합병물의 주주가 돼야 돼요. 그럼 합병 대가로 주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갑법인이 주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분의 연수성 요건이에요. 이 지분의 연수성 요건은 세부적으로 또 하나 그 안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병 신주 교부 비율 요건. 두 번째, 합병 신주 배정 방법 요건. 세 번째, 주식 계속 보유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N으로 또 모두 충족을 해줘야 돼요. 먼저 2-A 요건. 2-A 요건은 합병 대가로 저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 주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준다면 옛날 주주를 모셔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받고 회사를 팔아버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를 모셔오려면, 주주가 변하지 않으려면 그 주주한테 주식을 줘야 돼요. 100% 주식을 주는 게 가장 완벽하게 주주를 계속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건데 100% 주식을 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주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요, 80% 이상 합병 대가 중에 80% 이상만 주식으로 주면 된다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주식을 준 거니까 옛날 주주 그대로 모셔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 주주를 모셔올 때, 옛날 주주를 지금 주주로 모셔올 때도 주주의 구성이 변동되면 안 돼요. 만약에 옛날 회사의 주주가, 지금 문제에서는 A란 주주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A랑 B가 있었어요. A랑 B가 지분이 5대5였다. 그럼 합병 이후에도 똑같이 A랑 B는 5대5로 동일해야 되는 거지. 합병 이후에 A는 많아지고 B는 굉장히 적어지고 이래버리면 주주 구성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주주가 계속 동일해야 된다. 그 주주 구성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특정한 지배주주, 이제 피합병의 주주 중에서 이제 핵심 지배주주가 있어요. 핵심 지배주주 같은 경우는 종전 지분율만큼 합병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요건이 두 번째 요건 추가됩니다. 만약에 핵심 지배주주가 피합병의 지분율 70%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합병 대가를 받을 때도 70%는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정한 지배주주한테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돼요. 합병 교부식 전체 주는 거에 곱하기 특정한 지배주주의 피합병 부분에 대한 지분율만큼 줘야 된대요. 말이 좀 어려운데 전체 주식을 종전 주주들한테 줄 거잖아요. 합병 대가로 주식을 줄 건데 만약에 종전 주주 구성이 비율이 A랑 B가, A라는 주주하고 B라는 주주가 7대3의 비율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합병 대가로 주는 것도 똑같이 7대3으로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배주주한테는 종전 지분율만큼, 뒤에 있는 게 종전 지분율로 말하는 거예요. 피합병 부분에 대한 지분율이니까 종전 지분율, 종전 지분율을 70% 가지고 있었다면 합병으로 받게 되는 것도 70%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옛날 주주 그대로 모셔왔고
옛날 주주 모셔올 때 구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식 계속 보유 요건. 이 피합병분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주식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현금화시켰다, 팔아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주주는 새로운 회사의 주주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또 조세입할 수 있거든요. 합병대가로 주식을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주식을 모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주식을 줘.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합병법인이 그 피합병의 주주한테 너 주식 다 팔어, 나한테 팔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 당시에는 요건을 갖추고 합병 이후에는 그 주주를 또 내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주주를 계속 모셔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주는 계속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합병 부분의 특정한 지배주주가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무도 종료일까지는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주주가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핵심 지배주주, 이런 주주들만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요건은 옛날 주주, 지금 주주로 계속 모셔야 된다라는 거고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합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업의 계속 요건입니다. 합병 법인이 합병 등기를 속하는 사람들 종료일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죠. 피합병분이 영위하던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합병 법인이 가져와서 동일하게 운영을 해야지 회사가 바뀌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그 사업을 가져와서 팔아버려. 그럼 그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동일한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적격합병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합병이 되려면 승계받은 사업도 계속 3주 종료일까지는 유지시켜줘야 돼요. 마지막 고용승계 요건입니다. 보통 이 적격합병이라고 한다면 3번 요건까지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4번 요건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요건. 합병 등기를 1개월 전 피합병분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일단 피합병분의 근로자들을요 80% 이상 데려와야 돼요. 대부분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비율도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요. 3주 종료일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합병할 때는 80% 이상 근로자들을 다 데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 전부 다 해고했다. 그러면 고용을 계속 유지시켰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유지시켰을 때 적격합병 특례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엔드로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사업 목적성 요건, 두 번째 지분의 연수성 요건, 세 번째 사업의 개성 요건, 마지막 고용승계 요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우리는 적격합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요건을 좀 구분해 보면은요. 1번 요건하고요. 2번의 A, B 요건 여기까지 지금 점선 그어져 있죠. 여기까지는 합병 당시에 지켜야 되는 요건들이에요. 합병 당시에. 하지만 2번의 C 요건, 3번 요건, 4번 요건 같은 경우는 합병 등기를 속하는 기말까지 그 요건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합병 이후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당시 요건이 2번에 B까지, 1번, 2번에 A, 2번에 B까지가 합병 당시 요건. 그 다음에 C, 2번에 C, 3번 요건, 4번 요건은 합병 이후에 지켜야 되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시점별로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까 특정 지배주주, 피합병변의 핵심 지배주주한테는요. 종전 지분만큼 줘야 되고 그 주주들이 기말까지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있잖아요. 그 핵심 지배주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특정한 지배주주라고 부르는 자들은요. 핵심 지배주주고 피합병분의 지배주주 중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주주가 아닌 주주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1% 미만이면서 지분가액이 10억 미만인 자. 지배주주인데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지분이 얼마 안 된다. 그럼 실질적인 지배주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자들은 제외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배주주, 일반적인 지배주주가 이제 특정한 지배주주가 되는 거예요. 지배주주라는 개념은 우리가 챕터 5에서 공부하는 개념이에요. 주주 중에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를 우리가 지배주주라고 부르고요. 이 지배주주는 집단 개념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특수환경하고 지분 합쳐가지고 지분이 가장 많은 그 집단을 지배주주 집단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소속된 애들을 지배주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101쪽에서 우리가 지배주주 개념은 공부한 거예요.
자, 또 하나 아까 사업의 계속 요건이 있었죠. 사업의 계속 요건이라고 하는 게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있잖아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자산을 가져오잖아요. 사업에 쓰고 있는 자산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했다. 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는 사업의 계속 요건을 갖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을 처분했을 때는 사업의 계속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걸로 보게 됩니다. 자산을 반 이상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특정한 지배주 같은 경우도 주식을 받은 다음에 3년도 종료일까지는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는다? 그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 사정 때문에 주식을 일부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한 것까지 우리가 주식 팔았네, 요건 못 갖췄네, 그렇게 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완화시켜 준 게 전체 주식의 특정한 지배주주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다. 그럼 반 넘게는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적격합병 요구를 계속 유지한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합병이 있어서 각 이해 당사자들의 과세 문제 어떻게 과세할 거냐, 그리고 적격합병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과세 이행할 거냐, 그 내용들을 정리해 두면 돼요. 자, 앞으로 설명은 전부 다 이 기본 사례 가지고 이해 편의를 위해서 이 기본 사례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의 비적격합병의 경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비적격합병의 먼저 괄호 1번은 전체적인 분석을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분석만 잘하시면 앞으로 나머지 것들은 식 같은 거 외울 게 아니에요. 식은 상식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이 제일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거래에서 거래 판단하는 거예요. 거래 판단에서 누구한테 얼마의 이익이 생겼냐, 누구한테 얼마의 손실이 생겼냐, 그거 파악하시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건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 파악을 하시고, 합병할 때 당사자는 뭐 크게 셋이죠.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그 다음 피합병의 주주. 세 당사자별로 이익이 얼마냐, 손익이 얼마냐, 그걸 이제 따져보시면 돼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 식을 외우지 마시고요. 식을 외우지 마시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만 여러분들이 잘 그리시고 여러분들이 파악만 잘 하시면 돼요. 지금 일단 매물은 뭐냐면 피합병법인이에요. 피합병법인을 파는 거잖아요. 이게 매물이에요. 비적격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파는 개념이라고 있잖아요. 자, 피합병법인 을법인이에요. 을법인이 이 매물이 얼마짜리냐라는 거예요. 장부가로는 6천원짜리였어요. 순자산 장부가액. 아까 자산이 만원, 부채가 4천원 해가지고 장부가가 6천원짜리입니다. 근데 실제 값어치, 시가로 얼마였냐면 자산의 시가가 15,000원, 부채 시가 4천원이어가지고 11,000원짜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병 전에는 이 회사가 장부에 6천원으로 기록되고 있던 회사예요. 근데 합병할 때 이 회사를 11,000원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으로 발생하는 전체 이익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 5천원이 되는 거예요. 합병 매물 대상인 피합병 법인, 을법인이 합병 전에는 6천원으로 평가되고 있었어요. 근데 합병할 때 이제 11,000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회사 가치 늘어난 게 얼마예요? 5천원만큼의 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5천원만큼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합병으로 인한 총이익이 되는 거고, 요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이익이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가? 그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대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 회사를 팔면서 대가를 받는 게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아요. 그 주식의 시가가 8천원입니다. 일단 비적격합병은 시가대로 시가 받고 회사를 파는 개념이라고 있잖아요. 이 회사를 파는데 시가 8천원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럼 대가를 8천원 위치 부분에 한번 꽂아보세요. 그럼 피합병법인은 6천원으로 기록하고 있던 회사를 8천원 받고 팔고 있는 거예요. 2천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이익은 이제 피합병법인한테 귀속이 되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익을 우리 세법에서는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사를 팔면서 발생한 이익이니까 양도차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 합병법인 같은 경우는 8천원 주고 회사를 사와요. 근데 옛날 회사가 장부에 6천원 기록하고 있는 건 나한테 중요한 정보가 아니죠. 실제 회사가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회사는 보니까 11,000원짜리 회사예요. 11,000원짜리 회사를 8천원에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3천원이나 싸게 산 거예요. 그만큼 이익 발생하는 거죠. 그 이익은 합병법인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세법에서는 합병 매수차익이라고 부르고, 회계학에서는 염가 매수차익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병으로 총이익이 매물 대상인 회사를 6천원으로 평가하고 있던 걸 11,000원으로 평가하니까 5천원만큼의 회사 가치가 증가해요. 매물 가치가 증가해요. 그렇게 합병을 한 총이익이 되는 거고 이거를 두 회사가 나눠 먹는 거예요. 피합병 법인이 2천원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합병 법인이 3천원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분석은. 그러니까 식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순자산의 장부가랑 시가 구분하시고 대가 내려 꽂으세요. 그 대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익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이익들은요, 전부 다 합병 당시에 발생하는 이익이에요. 합병할 때 발생하는 이익, 합병할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합병할 때, 합병 당시에 두 회사한테 과세해야 돼요. 피합병분한테 2천원만큼 합병 당시에 과세해야 되고, 얘는 사실 합병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합병할 때 마지막으로 요 2천원을 과세하고 이 회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 합병법인한테도 요 3천원의 이익을 합병할 때 과세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우리 법은요, 아무리 비적격 합병이라도 요건을 못 갖춘 합병이라 할지라도 이 이익을 지금 당장 과세한다면 얘한테 좀 힘들 수 있어요. 합병이라는 큰 일을 지금 벌렸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세금도 전체 이익에 대해서 내야 된다고 한다면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을 위해서 아무리 비적격 합병이라 할지라도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고요. 그 이익을 5년 동안 나눠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회사가 언제 합병을 하게 됐냐면 아까 케이스 같은 경우에 10기 X1년 7월 10일 날 이제 합병을 했어요. 7월 달에 합병을 했어요. 그럼 X1년 7월부터 이거를 60개월 동안, 60개월이면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그 이익을 나눠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10기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나눠서 과세하게 되는데 10기는 7월 달에 합병했으니까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2월까지. 그러니까 10기에 6개월치 과세하고 11기 때 12달치 과세하고 12기 때 또 12달치 13기 때 12달치 14기 때 12달치 15기 때 나머지 6개월치를 이제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천원의 이익을 합병 당시 지금 과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나눠서 이제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3천원의 이익을 전체 6개월 중에서 6개월치만 먼저 과세하는 거예요. 10기 때 이만큼 과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11기 때는 12달치를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 그 다음 기, 그 다음 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도에는 나머지 6개월치 그걸 또 이제 과세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직격 합병이라도 합병 법인한테 과세할 때는 조금 더 이익을 우리가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뭐 큰 혜택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바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나눠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익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이익만 잘 분석하시면 선 두 개만 잘 그리시면 여러분들이 이익 구하는 건 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적격은 중요한 게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시가 받고 회사를 파는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합병 대가를 시가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자산도 시가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오는 회사는 시가 그대로 승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 양도가액은요, 합병 교부식의 시가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 거고, 합병으로 얻은 총이익이 지금 5천원이었어요. 세법상 순자산 가치 증가분 있죠? 그 5천원 전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익을 피합병 법인하고 합병 법인한테 귀속시켜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괄호 2분부터는 이제 당사자 하나하나 세무상 내용, 세법상 내용을 앞에서 볼 거예요. 먼저 피합병 법인 같은 경우는 양도손익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피합병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합병 등기리스크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할 때 입금 또는 송매 산입한대요. 양도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비싸게 팔았죠. 그럼 이제 입금으로 과세하는 거고 양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송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식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 외울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6천원짜리 회사를 얼마 받고 팔았어요? 8천원 받고 팔았잖아요. 6천원 순자산 장부가액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 받고 팔았어요? 양도가 8천원 받고 팔았어요. 그게 이제 양도 손익이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주의할 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양도 손익 요걸 피합병 법인의 마지막 이익으로 봐서 이제 과세한다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이익인데 요걸 청산 소득으로 과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사함인도소득, 매년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각사함인도소득이라고 부르고, 문 닫을 때 발생하는 소득, 마지막 소득을 청산소득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건 회사 문 닫을 때 발생하는 과정인데, 우리 현재 법은요, 청산소득을 해산이란 과정을 통해서 회사가 문 닫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 그것만 청산소득이라고 부르고, 얘는 해산 과정이 아니라 합병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합병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청산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해놓고 이걸 마지막 사업연도에 각사함인도 소득에 포함시켜서 과세하는 거예요. 청산소득이 아니라 마지막 사업연도 각사함 소득. 그래서 합병으로 해산하는 과정, 해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산 말고요, 합병으로 문 닫는 경우에요,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각사함인도 소득 금액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과세하게 됩니다. 청산소득이 아니라는 점, 그걸 좀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양도손익 있죠. 구하는 시기 아까 양도가액 받은 거 8,000원에서 없어지는 회사 장부가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원만큼 양도손익으로 본다고 있어요. 이때 양도가액 구할 때 주식을 받죠. 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돈으로 받았으면 평가할 거 없이 금전 그 금액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식으로 받았을 때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비적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가대로 시가 받고 회사를 파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도 시가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양도손익이라고 하는 건 세법상 양도손익을 의미합니다. 회계상 이익이 아니고 세무상 이익이에요. 그럼 받은 거에서 빠져나가는 장부가액 뺄 때요, 그 장부가액은 당연히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법상 장부가액은 재무상 대표 있는 장부가랑 뭐가 달라요? 만약에 없어지는 지금 회사 파는 게, 그 파는 거에 유보가 있다, 자산에 건물이 넘어가는데 건물에 유보가 있다, 그럼 유보까지 더한 게 우리 세법상 자산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표시 2번 보시면 순자산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건 순자산이니까 자산에서 부채 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 금액이 있다면 그 유보는 더해줘야 되고 마이너스 유보는 빼줘야 됩니다. 세법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케이스 같은 경우는 6,000원짜리 회사를 사오면서 8,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차이 2,000원만큼이 피합평분의 이익이다라고 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피합평분은 2,000원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마지막에 내야 되잖아요. 회사 문 닫을 때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합병법인이 우리가 내줄게, 그럴 수 있어요. 2,000원에 대한 법인세 우리가 낼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추가로 더 준 거예요. 그러면 합병 대가로 받은 게 실질적인 대가는요, 주식만 받은 게 아니라 돈도 일부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피합병분이 내야 될 법인세 일부를 합병분이 내주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100원만큼의 이익을 세금을 내주게 됐다. 100원만큼. 이거 현금으로 줄 거잖아요. 그럼 피합병분은 8,000원 받은 게 아니라 그 100원까지 해서 8,000원 100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분석할 때 100원을 여기다 더하세요. 양도가액에. 피합병분이 내야 될 세금을 합병분이 대신 내줬다면 그것도 추가적인 합병 대가니까 그걸 여기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피합병법인은요, 6,000원짜리 사를 결국은 8,100원 받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2,100원이 피합병분의 양도차익이 되는 거고요. 합병법인은 시가 11,000원짜리 회사를 사오는데 결국은 8,100원 지급한 거예요. 그럼 2,900원만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100원만큼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합병 법인의 세금을 합병법인이 대신 내줬을 때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 가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양도가액 보시면은요, 원래 합병 대가 받은 거 그게 들어가고요. 플러스 합병 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 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 법인세 부과되는 국세라는 건 농특세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낼 때 같이 또 부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말하는 거죠. 이 법인세 등 결국은 피합병분이 내야 될 세금을 합병분이 대신 내줬다. 추가적인 합병 대가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양도가액에 더해줘야 돼요. 분석하실 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추가적인 양도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조문에는 이런 말도 있죠.
법인이 합병 분할로 인해서 소멸한 경우에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각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요걸 납부할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합병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에 세금 내고 회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는 주체는 합병 법인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합병 법인한테 그 피합병 법인의 세금에 대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납부할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합병법인입니다. 합병법인은 합병 매수차익이 생기는 거죠. 실제 가치가 11,000원짜리 회사인데 이걸 8,000원 주고 사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먼저 승계하는 자산은요, 비주택 합병을 시가로 승계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로 양도받은 걸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이익은 합병 매수차익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돈을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손실인 거죠. 그런 경우는 합병 매수차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순자산의 시가가 11,000원이었고요. 지급한 양도가액은 8,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1,000원에서 8,000원 빼가지고 3,000원만큼의 합병 매수차익이 생겼습니다. 그 합병 매수차익은 입금이에요. 즉 합병법인이 얻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합병법인한테 과세해줘야 돼요. 원래는 합병 시점에 바로 과세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좀 회사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적격 합병이라도 5년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입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합병 등기일부터 60일 동안 나눠요. 5년 동안 나눠가지고 이제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월수 계산할 때 이게 채 한 달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합병 등기일이 X1년 7월 10일이에요. 그때부터 60일 따져야 돼요. 그럼 맨 앞달이 7월 10일부터니까 한 21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한 달이 안 된단 말이죠. 또 마지막 달 같은 경우도 X6년 7월 9일까지거든요. 그럼 이제 7월 달이 채 한 달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한 달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합병 등기 1월 1일이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월 중간에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약속을 정한 게 초월산입 말을 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합병 등기일이 속한 달, 이 달이 초월이에요. 그 맨 앞달은 채 한 달이 안 돼도 한 달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X6년 7월달, 그 달이 이제 마지막 달이 되는 거예요. 말월. 그때는 빼버리는 거예요. 맨 앞달을 넣었으니까 마지막 달은 빼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 매수 차익은 5년 동안 나눠서 입금에 산입하게 되고요. 반대로 돈을 덜 줄 수 있어요. 지금 순자산 시가 11,000원짜리 회사인데 15,000원 준 거예요. 그럼 4,000원 더 줬잖아요. 이런 경우는 손해란 말이죠. 더 줬으니까, 비싸게 샀으니까. 그거는 합병 매수차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5년 동안 나눠가지고 이건 송금에 산입해 주는 거예요. 5년 동안 나눠 송금. 다만 주의할 부분이 합병 매수차익은 이익이잖아요.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얘는 일단 합병 매수차익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매수차익은 입금으로 인정해요. 5년 동안 입금일 뿐인 거지 무조건 입금 맞아요. 근데 합병 매수차익은 송금이잖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합병을 통해서 합병 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가지고 이걸 송금으로 인정받아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세법은 무조건 송금이 아니라 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고 이 경우가 아니라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대응해서 본다면 합병 매수 차익은 무조건 5년 동안 입금인 거예요.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적정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합병 매수차익은 영업권에 해당할 때만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고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영업권에 해당한다라는 말은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보통 이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법상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물인 상호나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해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봐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돈을 더 준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증되는 경우, 그런 경우만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상 가치도 없는데 돈을 더 줬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세입힌 목적으로 합병 매수 차순을 발손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일부러 돈을 더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준 거에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만 5년 동안 송금, 이 경우가 아니면 5년 동안 송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아까 케이스 기본적으로 순자산 시가
11,000원짜리를 회사가 8,000원 주고 사오고 있어요. 3,000원만큼의 이익입니다. 회사는 아까 IFRS에 따라 회계 처리했다고 했어요. IFRS에 따라 처리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냐면 합병 당시 결산상 IFRS에 따라 회계 처리입니다. 일단 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가져오게 돼요. 자산을. 그래서 유동자산 2,000원, 건물 3,000원, 토지 10,000원. 아까 시가랑 공정가치 같다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자산 기록하게 되고 부채는 시가 장부가 똑같죠. 4,000원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 줬죠. 시가 8,000원짜리, 액면가 2,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 줬습니다. 액면가만큼 자본금으로 기록이 되고 액면 초과 시가까지는 주식 발행 추가금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000원 싸게 산 거잖아요. 그걸 이제 회계하기서는 염가 매수 차익으로 이제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똑같아요. 일단 자산은요. 시가로 승계합니다. 비주가 합병이니까 시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값어치대로. 저 시가로 2,000원, 3,000원, 만원 기록하고 부채 4,000원 기록합니다. 대가 8,000원 줬죠. 결국은 11,000원짜리 회사를 사오는데 11,000원짜리 8,000원 준 거예요. 3,000원만큼 싸게 산 거죠. 그게 합병 매수 차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계는 똑같아요. IFRS 따라 분계한 게 우리 비적격 합병일 때 분계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요 3,000원만큼을 회사는 지금 당장 수익으로 인식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당장 과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동안 나눠서 과세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냐면 10기 때 합병 등기일에는 회사가 3,000원만큼의 이익을 잡아놨단 말이죠. 우린 이걸 지금 당장 입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60개월 동안 나눠서 입금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입금불산에 배수해요. 입금불산에 배수고 일시적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를 일단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10기 동안 나눠서 60개월 동안 나눠서 입금이에요. 그럼 10기 때는 6개월치 300원만큼 입금산입 해주고 그 다음 기에는 또 600원 입금산입, 그 다음 기 600원, 그 다음 기 600원, 그 다음 기 600원, 마지막 300원만큼 입금에 산입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피합병분의 주주입니다. 피합병분의 주주 같은 경우는 당초 주식을 5,000원 주고 사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식은 사라지고 합병으로 대가를 받잖아요. 대가 받을 때도 비적격일 때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넓은 의미의 자산이 교환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5,000원짜리 자산 없어지고 새로 받은 거 시가로 보니까 8,000원짜리 주식이에요. 그 차이 3,000원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할 점 여러분, 우리 아까 이 분석을 할 때요. 원래 합병대가 주는 것 말고 만약에 피합병분이 내야 되는 법인세를 합병부분이 대신 내주게 됐다. 그래서 돈을 더 줬다. 만약에 100원만큼 더 줬다. 그럼 그걸 양도가액에 더해가지고 분석하자고 했잖아요. 더해서 분석하게 되면 피합병부는 2,1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고 100원 더 받았으니까. 그 다음 합병법인은 100원을 더 줬으니까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2,900원의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긴 1,900원, 2,100원, 여기는 2,900원. 근데 그 피합병법인이 내야 될 세금을 합병물이 대신 내준 건 법인 단계에서만 주고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합병 대가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한테 대가를 주고 그 대가는 주주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주주한테. 8,000원짜리 주식을 줬다. 시가 8,000원짜리. 얘한테 줬다가 얘를 거쳐서 주주한테 간다고 보는 거예요. 거쳐서. 우리 세법상 기본 개념이 실제로 이제 주주한테 바로 가는 거죠. 주주한테 가는 건데 이 법인을 거쳐서 간다고 보는 거예요. 법인을 거쳐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이제 8,000원을 받아요. 근데 피합병물이 내야 되는 법인세 100원을 만약에 합병물이 내줬다. 그 100원은 주주한테까지 안 가요. 100원을 현금으로 더 주죠. 얘가 법인세 내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만큼. 세금 내고 끝나는 거지 그 100원은 주주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주주한테는 8,000원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합병부분의 세금을 합병물이 대신 내줬을 때 피합병물의 양도손익이라든가 합병물의 합병 매수 차순익 구할 때는 그 100원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의제비당 계산할 때는요. 그 100원을 고려하시면 안 돼요. 그 100원은 주주한테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합병물이 주주에 대한 과세할 때 합병 대가 우리가 받은 거 시가로 평가한다고 했었고요. 각주 보시면 이 합병 대가에는 합병분이 납부하는 피합병분의 법인세 등 있죠. 법인지방소득세까지. 요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주주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적격과 비적격 합병에 대한 과세 문제를 살폈습니다. 비적격 합병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회사를 시가 받고 팔고 시가대로 승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이익만 여러분들 잘 계산하시면 돼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 사고 팔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요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도 나온다면 비적격도 충분히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다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리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적격 합병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